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종호의 핫스팟. 네, 오늘 월요일은 저희 중계차가 종데카가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분을 저희 중계차에 태우고 우리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정말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시 또 저희가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로 오니까 네. 좋으시죠? 네. 이 차는 천국이에요. 네. 한반도 비핵화보다 이 차가 더 좋아요. 시원하고 네. 방송도 할 수 있고 네, 좋죠. 아니 뭐 너무 네. 훌륭합니다. 예, 저희가 종데카로 또 변신을 해서 오늘 의원님과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예, 저희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으로 저도 잘 모르지만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눈에 띈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스티븐 비건 그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카운터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데 김명길이죠? 예, 김명길. 김명길. 베트남 대사 맞아요. 출신이고 예. 외무성에서 잔뼈가 굵은. 네, 네, 이 아주 김 전 외교통. 대사가 거론되고 있던데 예.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계속 이제 나오더라고요, 생각할 뉴스가.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요거예요. 예, 예. 지금까지 이 대미 접촉을 했던 주도했던 라인은 통일전선부거든요. 아, 김영철. 예, 예. 김영철. 맞아요. 근데 이 통일전선부가 주로 군 출신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장성 출신들이 주로 주류가 돼가지고 군부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물론 군부라고 해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뭐 유연한 세력도 있고 강경한 세력도 있고 그러지만은 성군 정치의 어떤 유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통전부는 주로 북한의 체제 유지 강경파 그 중에서 어떤 상징인 군부의 어떤 맞아요. 앞마당 셌어요. 예.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네. 통전부가 퇴조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정통 외교관 이제 그러니까 당의 통일전선부가 아니라 내각 정부의 외무성으로 이 주도권이 옮겨지면서 예. 이제는 외교를 했던 군인은 좀 뒤로 빠지고 외교를 했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그게 이제 리영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기 이번에 김명길까지 네, 최선희는 이제 통역 출신이고 예, 그래서 여기는 원래 외교관 출신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떤 외교의 어떤 더 본질에 집중하겠다. 사실은 그 지금까지 북한은 대미 외교를 어떤 그 정치 군사 전선의 연장선으로 이해해 왔어요. 대남 전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위협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하는 유격대 국가고 유격전 국가. 네. 이 빨치산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 군부의 주류는 러시아의 그 유학을 갔다 온 군사 엘리트들이 주류로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김정은 시대 현대적 군사 교리를 네. 만드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정통 군사 관료 군인들이 이제 통전부를 장악해 왔다고 한다면은 이건 체제 유지에 아주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정통 외교관들은 아무래도 자유주의 많이 접해봤죠. 예, 접하는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유연성이 더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큰 변화입니다. 이건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갔을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 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하고 똑같은 답답함인데. 그래요? 예. 이 어떤 자기 체제 유지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이 자국 우선주의, 자국 주관주의 이런 사고가 아주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주의 자기 어떤 주관주의에 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역지사지를 한다든가 외교술로서 상대방하고 그 접점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경직된 일면을 많이 주관주의에 보여줘요. 빠져 있으니까. 주관주의에. 예. 아니 내가 지금 저기 이렇게 방송하는데. 상대방하고 예. 대화를 하는데 아니 여기 저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은 아랑곳없고 질문하는 사람 입장 아랑곳없고 내 과시욕에 막 불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 이 방송 보다가
저자 꼰대 아니야? 아니 갑질 잘하게 생겼어. 이럴 거 아니야.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밖으로 내보냅니다. 예. 바로 쫓겨납니다. 캐스팅 안 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직성이 네. 저는 어떤 그 군부의 오랜 전통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가 돼 있고 옛날에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4공동선언 나오던 그렇죠. 2007년 때 네. 그 대화록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 그래? 군부요? 2급 보수죠? 2급 보수. 2급 보수. 그러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는 보수다. 그리고 군부는 그다음에 저 노 대통령도 돌아가시면은 저기 군인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 말 안 들을 건데. 야, 그래서 알고 있었네요. NLL도 그래서 그때 협상이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군부가 퇴조하고 외교는 외교관이 한다. 네. 그게 사실 맞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오지 않았고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경직되고 정말 이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경직된 분위기 그게서 있어 왔는데 이게 외교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럼 말랑말랑해진다는 얘기야. 앞으로 남북 관계나 뭐 북미 관계나 유연해진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주시네요. 지금 예. 그런 변화가 똑같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군부보다 더 강경한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네오콘. 많이 네오콘들이라고 들어봤죠, 네오콘. 그 저기 아직까지 생존자가 존 볼턴. 그 수염 아직 지난번에 재밌게 하노이담 나신 분. 때 와가지고 네, 진짜 네. 놀랐습니다. 그분 곧 잘린대. 아 그래요? 네, 외신에 나왔어. 외신에 나왔어. 이제 곧 잘린대. 변화네요. 큰 변화네요. 그러면서 김정은 앞에서 예. 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비건이 할 거다. 스티븐 비건이 대표가 돼서 할 거고 폼페이오가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네. 달래주면서 볼턴 안 한다. 폼페이오는 누구요?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예, 수사기관 출신에 네. 정보기관 출신에 또 의원도 지냈던 네. 이 사람 미래 꿈은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뭐 저기 자기 표 대고 자기 정치하는 거라면은 모험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다음에 비건은 뭐요? 외교부에서 참뼈가 굵은 그렇죠. 정통 외교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외교관끼리 자유롭게 만나게 하자. 이제는 한반도가 외교의 계절이다. 예. 이렇게 해서 판이 다시 리셋됐다. 우리 컴퓨터 하다가 이렇게 대드락 걸리면 어때? 골치 아프게 고치려고 하지 마. 그냥 재부팅해. 아유. 껐다 켜 그냥. 그렇죠. 그게 키면 제일 되죠. 속편해. 맞아요. 그렇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제 나중에 마우스도 안 움직여. 그럴 때는 전화를 꼭 눌러서 꺼버려. 맞아요. 그리고 다시 부팅해. 네. 이게 제일 속편해. 이것처럼 좋은 치료제 어디 있어? 네.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거기서부터 이게 누가 인사가 지금 임명이 되는지 그 힌트부터 쭉 줄줄이 사탕처럼 쭉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예, 사실 우리나라도 군부가 강경해서 뭐 좀 북한하고 해보려 보면 군사회담만 열리면 여러 차례 깨졌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 2007년에 서해 평화협력지대 그 북한하고 마지막 협상이 실패한 이유도 국방부가 협상에 나갔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군인들은 협상장에 내보내면 안 돼요. 군인은 내보내면 안 돼. 왜 그러냐? 군인의 본성은 워리어, 전사라고 싸워서 이기는 게 자신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죠. 예. 양보하고 뭐 이런 거보다 양보는 굴복으로 인색하는 그렇죠. 이 사관학교 때부터 그렇게 인식이 세계관이 굳혀져 있고 그래야 군인다워요. 그렇죠. 사실 그래야 군인이죠. 그런데 그걸 협상을 맺기면 과거 냉전 시대 미소 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 뭐 또 탄도탄 미사일 요격 방어무기 금지 협정, 네. ABM 조약이라고 이런 거 다 군인이 한 게 아니라 외교관들, 정치인들이 한 거예요. 언제 협상을 군인들이 합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독사가 독 있다고 욕한들 뭐해? 군인들 보고 니들 왜 협상 잘 못하냐고 욕하면 뭐해? 그렇게 원래 본성이 갖춰져 있는 그렇죠. 것이고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목수가 망치를 들고 있는데 못이 튀어나왔으면 때리고 싶은 거고 저기 물에 빠지면은 구조요원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질 게 그렇죠. 없어요. 예.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자기 존재 목적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억누르고 굴복시키고
패퇴시켜야 되는 건데 이런 군인들한테 외교를 맡기는 거는 네. 항상 실패의 주범이었는데 이게 우리 북한이나 남한이나 우리나 그동안에 많은 실패를 감수해야 됐던 근본 이유였죠. 근데 왜 그러면은 하노이 회담 때부터라도 근데 외교부가 그 외무성이 좀 전면에 나서서 이걸 좀 하고 결과 잘 만들어 가지고 하노이 회담 때부터 좀 잘 돼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지. 진짜 우리가 맨날 매치를 속태웠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빨리 안 된 거죠? 그게? 아니 그런데 이제 체제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이 일으켜 세운 유격대 국가, 빨치산 국가, 전쟁하는 나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춰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또 군부의 정치 개입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체제입니다. 사실 북한의 이제 정치국 또 노동당의 주요 당직들 보십시오. 중앙군사위라든가 네. 이런데 어떤 거 보면은 상당히 막강한 어떤 그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군사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장성택이 왜 사망했는지 아세요? 장성택이 네. 그 사망하기 직전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 수산업 그 사업 이권을 당시에 그 김정은 위원장은 내각 군이 하던 수산업 이권을 내각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장성택이 연루가 돼 있다고. 네. 근데 군부가 반발하면서 그렇죠. 그때 그 일설에 의하면은 군부가 그 수산업 사업소까지 쳐들어와서 총격전까지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탈환해가. 네. 군부에서 탈환해가. 그러고 네. 얼마 있다 장성택 처형당했다는 이런 어떤 경천동지할 사건이 터졌는데 네. 이 사건과 그 수산업 이권 군부와의 갈등이 모종의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이제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직까지는 성군 정치를 표방했던 북한의 어떤 체제의 경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모종의 변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협상의 어떤 실패와 이런 어떤 명분을 축적해가지고 결국은 군부를 외교에서 주변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이제는 정통 외교 관료 지금까지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어떤 군부의 어떤 뭐랄까 똘마니 같아 보이던 군부보다 레벨이 낮게 느껴진 거였죠. 그러니까 외교 일꾼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자원도 얼마 없고 권력도 약하죠. 그러는데 결국은 미국하고 몇 번의 3차에 걸친 정상회담을 하고 하면서 해보니까.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학습은 됐고 네. 이것은 우리가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니가 아니라 역시 외교는 아트 기술이다.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닌가. 요즘에 영어를 자주 쓰시네요, 형님. 미국 다녀오셔서 그런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오네. 그런데 뭐 저 영어 잘 못해요. 아트다. 외교는 아트다. 내가 너무 아틀랜틱 좋습니다. 카운실에 가가지고 아주 깜짝 놀랄 발언으로 미국을 놀라게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국내 언론에서 아주 허벌나게 두들겨 패더만.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이제 세 번의 만남, 뭐 계속 협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알게 된 거고 북한 내에서도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알게 됐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과정이라면 지금까지 뭐 하노이 협상도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런 얘기가 딱 맞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집 매매하실 때 네. 제가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 직접 만나서 협상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봤자 깨져. 그럴 때 공인중개사 쓰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 사람들 괜히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조정하고 뭐 이쪽 가서 얘기하고 이쪽 가서 그런데 얘기하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직접 만나봐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돼 있고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기고 나중에 탈라고 필요 없어 그냥 복비 주고 공인중개사 써. 뭘 자기가 그다음에 재판 받을 때 뭐 변호사 안 쓰고 자기가 뭐 직접 뭐 피고 변호인 역할 다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외교는 외교관이 하는 거예요. 뭐 말이 많아요. 이제 정상화된 거예요. 네, 북한이 정상 국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제가 오늘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렇게 아, 쉽게 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죠.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늘 몰라요. 말씀 들으면서 음. 야, 이런 큰 뜻이 어. 이렇게 그 외교관들이 앞에 나서면서 이게 단순히 뭐 사람만 교체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의미, 네. 이런 큰 뜻을 품고 있다. 이거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북한 외교관들이 한국 외교관보다 영어를 더 잘해. 유엔 그래요? 무대에서 그래요? 유엔 무대 팩트입니까? 가면 팩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뭐냐면 실무 협상에서 핵동결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내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핵동결 시나리오 이게 뭐고 이게 테이블 위에 올라 있던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드디어 네. 문재인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 프레임. 문재인 네.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북한의 해법은 선핵동결, 후 핵 폐기. 핵 폐기. 이렇게 단계적 접근법을 제기한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당시에 그 정의당도 그랬고 사실 유연하게 한국에서 사고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에 핵 폐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멈추고 가자. 나중에 폐기하자. 이게 뭐냐면은 네네. 자, 내가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밤낮 꿈꾸는 건 뭐야? 내가 암에 완치해 집으로 되돌아가는 그렇죠. 거야. 이건 빨리 완치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하게 남은 암에 낫길 원해. 그렇죠. 그건 다 훗날 말하죠. 얘기고 네. 일단 암이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동결. 암이 전이 되는 것부터 막아야지. 네. 무슨 완치야? 아하. 우선 상태를 호전시켜서 네. 일단은 그 암의 전이를 막고 그러면서 반만이라도 치료가 되면 어때요? 다음 희망이 생겨. 그렇죠. 반 치료하고 다음에 또 반 치료하면 되니까. 이런 중간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게 비핵화 논의는 네. 최종 개념만 있어. 그렇죠. 무슨 뭐 FFVD 뭐 이런 거. 영구적인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게 언제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완전한 비핵화란 건 없습니다. 아하. 마음 속에는 핵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 어떻게 없을까요? 불가역적인 이 리저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네. 자꾸 영어 쓰네. 그건 뭐냐 하면은 마음의 문제야. 불가역적인 거 되돌아가는 거. 그렇죠. 사실은 그다음에 정말로. 머리의 문제요. 내 네. 머릿속에 핵 지식이 다 있어. 그러면 뭐 내 그거 삭제할 거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란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종적인 내가 암에 나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네. 산에 가서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100살까지 살다가 내가 하나님 믿어 천당 가고 아주 저기 뭐야 저 무슨 어린 애 같은 얘기를 하니 아니 교회 가도 그래. 죽어서 천당 간다는 최종적인 게 있지만 네. 그것만 얘기하자는 광신도 되자는겨? 아니요. 그렇죠. 현재를 열심히 그렇죠, 살자. 현재. 이 지금의 예. 이 현실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 그러니까 중간 단계는 동결이다. 우선 이 전이를 막고 여기서 멈춤. 우선 멈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다시 가동은 되겠지만 여기서 멈추고 있고. 예.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 협의를 하면서 신뢰가 축적이 돼야 비핵화의 과정을 가는데 네. 이것이 뒤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서로 믿지 못하는데 네. 우리가 폐기했어 했는데 미국은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북한 사고도 바뀌어야 되는데 자. 미국이 얘기하는 건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네네. 북한이 얘기한 건 그래? 그러면 조선반도도 비핵화해서 완전한 나의 안전 보장을 받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한 안전 보장, 체제의 안전. 근데 무슨 수로 남의 나라 체제와 안보를 완전히 보장합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요? 그렇죠.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체제가 안정되고 그 체제가 보장되는 건 본인의 몫이에요. 외부의 위험만 없애주면 나머지는 자신의 몫인 겁니다. 네. 어떻게 남의 목숨을 내가 뭐 우리 김 기자님 뭐 저기 박 기자입니다. 내가 요즘 지역구에 가서 고생 많이 하시죠. 네. 우리 박 기자의 그 인생과 행복을 내가 책임질 수 있냐고. 네. 뭔 수로 보장하냐고. 우리 마누라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저기 너무 이해가 빠릅니다. 어, 마누라가 안 된다는 거 얘기 그러니까 듣고. 지금까지 완전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라는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를 갖고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로 가기 위한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현세의 논리, 현재의 선행을 쌓고 이런 어떤 그 좋은 일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기도하고 이거 중간 단계 이런 거 이런 게 없었다는 건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때 이미 이미 단계적 접근법이라 그래가지고 핵동결과 그 양국의 어떤 안보의 교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멀리 나가자 이렇게 정답을 다 제시했는데 이제 미국이 그 얘기를 한다 이 얘기요. 아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 들었으면은 지금 잘 풀렸을 텐데 왜 안 듣고 지금 FVD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말이야. 미친놈이.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미국 가서 아틀랜틱 카운실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 하더라 이거요. 센 발언 했는데도 그 다음에 네. 이런 어떤 그 일괄 타결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조급증이 우리의 적이다. 아하. 그 집착증을 버려라. 네.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가자. 천천히 왜 단계적으로. 나빠? 뭐가 나빠? 네. 못 믿어 북한을?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하면은 처벌을 능사라고 얘기하지 마라. 성경에 얘기 바리새인이 나온다. 네. 당신들 그 저기 바리새인들이 그 비도덕적인 여인 한 명을 예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치자 이랬는데 북한 돌로 5번 쳤다. 또 치고 또 치고 예. 지금 또 치고 이걸 계속 그 신성시하는 처벌주의는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도덕률이다. 네. 우리는 그 긍정적 강화론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의 선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이니셔티브는 없이 계속 돌로 치재. 이런 처벌주의 이 두 가지 사고만 여러분들이 벗어버리면 네. 저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비핵화 할 수 있다. 무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비핵화로 이 패러다임을 바꿔주고 그래서 북한과 그걸 푸는 방법은 3가지인데 네. 첫째 협력적 비핵화. 강압에 의한 비핵화가 아니라 협력적 비핵화. 북한과 미국의 과학자가 함께 노력해서 공동의 비핵화, 공동의 어느 논의하면서 일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둘째 단계적 비핵화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이 저 동결하고 나중에 폐기하고 네. 아니면 조금만 폐기하고 나중에 왕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면서 그렇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번에 안 되고 이런 비핵화. 세 번째 포괄적 비핵화. 포괄적. 비핵화는 핵만 다루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해가지고 협력하면서 양국 국교 정상화도 하고 신뢰도 회복하고 문화 경제 교류도 하고 이렇게 저기 저 정치 군사 문화 한 번에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거 저 포괄적인 컴프리헨시브 포괄적 이걸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이제. 의원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영어 단어 조금 더 외우시고 제 이름을 좀 외우셔가지고 다음번에는 박 기자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농담이고요. 좀 지방을 왔다 갔다. 더워서 날씨가 더워서. 네. 그 3가지 그 얘기하니까 저는 그 3가지에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만 한다면 북미 그 비핵화 협상 잘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정말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트럼프가 어떤 속셈으로 뭐 자기 정치를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러면서 서로를 학습해가는 과정은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데 저렇게 또 뭔가 될 듯하면서 이란하고 핵 협상을 깨는 거 보면 직관적으로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직관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정부와 우리 평화를 지향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일관되고 인내심 있게 맞습니다. 계속 그런 어떤 길을 제시했던 것이 이제 결실을 맺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저 막혔던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주말 동안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빨리 김종대 의원 만나서 물어봐야지. 저희 시청자분들도 빨리 김종대 의원 나오는 월요일
기다렸다가 빨리 영상 봐야지 이런 생각하실 것 내가 같은데. 무슨 법륜 스님이요? 다 쫓아가 물어보게. 그분은 그냥 네. 질문 받는 분 아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그 경지에 온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요? 월요일마다 그럼 제가- 안 보게 뭐 법륜 아니면 뭐 저희가 월요일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보 상담소. 안보 상담소. 괜찮네요. 안보 상담소. 김종대의 안보 상담소 월요일마다 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근데 지난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음.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과 관련해서 변한 것은 없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다. 이게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좀 그게 생각하세요? 바로 최종적인 상태만이 정답이라고 보고 북핵 폐기 돼야 되는 거지 그 전 단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종적 종교로 얘기하면 광신도의 전형적인 행태잖아요. 내일 지구가 종말하고 우리 천당 간다는겨. 그 이렇게, 얘기네. 그래서 네. 어떨 때 심각할 때는 자살도 하고 자해 행위도 하고 네네. 그또 뭐 이런 광신을 자기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인권 탄압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네. 최종 상태, 최종 해결책인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처음부터 학살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 고립시키려고 그랬고 배제하면서 세 번째 나온 대안이 추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럽에 어디 추방할 데가 없거든. 다 네. 유럽이잖아. 추방해도 옆 동네요. 네. 그래가지고 마다가스카르로 보내자고 그랬죠. 저기 친위대에서 이제 계획을 짜왔는데 네. 대다수의 나치 장교들이 마다가스카르가 어딘지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번째 해결책으로 최종 해결책, 최종적인 상태가 뭐야? 얘 유대인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 그게 최종적입니까? 최종 해결책을 중심으로 거꾸로 계획을 짜.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것저것 대안을 검토하다 안 나오니까 네. 우린 최종 해결책이 좋아. 그러면서 깔끔한 염소가스가 있었잖아. 그런데 이 염소가스는 네.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살용이고 화학전용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군에 쫓기던 한 독일 여군 장교가 절규하듯이 외치잖아요. 아니 총통께서는 나한테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왜 주시냐? 그 깨끗한 염소가스 어디가 가냐? 그 가스를 유대인한테 다 뿌려버렸으니 왜 나한테는 염소가스가 없는가? 이래 한탄하잖아. 그러니까 이 극단적 정도로. 사고, 근본주의 사고에서 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믿고 이상 사회를 그린다 하더라도 그 최종 상태만이 존재할 때는 나머지 세상은 비루하고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네. 부정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 사고의 유형을 구성하게 되는 건데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유사성이 있는 게 이런 점들이에요. 그런데 예, 나경원 대표가 얘기한 건 북한 최종적으로 핵 폐기했어?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이 질문은 참 답답한 거예요. 핵 폐기 안 됐죠. 안 됐죠. 안 된 거 본인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나 그거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 질문은 잔인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잔인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우리 인생은 항상 불완전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걸 부정하십니까? 네. 그런 한계와 불완전 속에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어떤 이 과정으로서 인생도 이해할 수 있듯이 국가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최종 상태를 질문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전쟁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최종 그렇게 해결책이 본다면. 뭡니까? 나치가 유대인에게 했던 최종 해결책이 뭡니까? 가스실입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상 사회가 안 왔다 해서 최종 해결책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네. 우리가 전쟁을 없애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없앨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수 이념이 근본주의로 회귀한다는 징후는 뭐냐면 난민이 없는 세상, 성소수자가 없는 세상, 북한 핵이 완전히 제거된 세상. 완전 무결한 세상을 꿈꾸는 이런 거네요.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왔으면은 물론
바람직스러운 것도 있겠죠. 네. 세상을 원실 순결하며 깨끗하고 또한 그러면서 숭고한 어떤 것처럼 비춰지겠지. 그러나 그런 도덕주의가 바로 폭력이자 네. 인류 역사상 가장 혐오스럽게 짝이 없는 아하. 그 극단적 이념이란 걸 왜 모릅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극단주의, 정말 극단적인 보수주의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게 우파 예. 포퓰리즘하고 결부돼가지고 지금 하나의 어떤 괴물로 탄생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기 자유한국당 지지율 알맞게 착착 떨어져가고 있어요. 예, 그 네. 입만 열면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게 그러게요. 극히 최근의 정치 상황인데 네.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우파 근본주의 이념에 많이 속 시원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주로 그분들은 군복을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국가 이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시민들의 에너지가 네. 그래도 아직은 그걸 차단하고 제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은 네. 건강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나경원 대표의 근본 회기주의 이런 어떤 그 언어는 이런 걸 잘 자제되어야 할 예.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지난주 나경원 대표의 그 발언까지 잘 보시고 해석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것들 경계하는 뭐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의식을 갖고 이 사안을 정말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휘둘리거나 아니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 정말 그렇지 이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좀 지적해 그렇습니다. 주셨네요. 예, 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네. 촛불 정권이 돼 있는데 왜 내 삶은 안 나아지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은. 아쉬움이 적대감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다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담대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협치의 정치. 네. 저는 이제 그 아베가 한국의 반도체를 그러니까요. 수출하는 이 와중에 그것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아베가 지금 뭐 일각에서는 참여연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강제징용 그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또 북한, 뭐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그리고 뭔가 동아시아 그 질서를 자기 위주대로 좀 끌고 오고 싶은 이런 하나의 카드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베가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문에 지방지에다 칼럼 하나 쓰고 예. 이 동아시아의 삼왕 체제가 출현했다. 삼왕 체제. 예, 말이 어렵죠. 삼왕, 왕이 셋이라 뜻이에요. Three Kings. 쓰리킹. 네, Three Kings 이렇게 발음을. 번데기 발음. 잘 안 돼. 자꾸 시키지 마. 네. Three Kings. 예, 삼왕. 제가 이야기의 시작은 네. 2017년 제가 9월에 중국에 갔을 때 거슬러 올라가서 예, 그 7년 중국 9월. 외교부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유, 뭐라고요? 그 트럼프한테서 시진핑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요? 전화가 와. 예. 그 일주일 전에 왔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진핑 보고 당신이 중국의 킹, 왕 아니냐. 그때 그 권력구조 재편하고 있었거든. 영구 집권하려고. 그런데 뭐 지금 뭐 말이 맞죠, 그 말이 사실. 더 센 왕이 되시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만나러 중국에 가겠다. 트럼프다운 말 아니야? 와. 그런데 그해 이제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네. 또 2018년 2월이 되자 이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시진핑 영구 집권이 됐습니다. 네. 그 2017년 말에서 2018년 그 초에 이르기 중간쯤에 11월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아마 만찬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킹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로. 나는 그때 그걸 외신에서 보고 얼마 전에 중국 가서 들은 얘기가 딱 떠오르는데 진짜로 공식 석상에서 꺼냈어. 그래서 왕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노노노노 나 왕 아니야. 나는 주석이야 프레지던트야. 그러니까 트럼프 왈 종신 프레지던트면 그게 왕이야. 프레지던트는 임기가 있는데 넌 없어. 그러면 그걸 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이 좋아하더라는 거 아니야. 아유 거기서 막 얼마 좋아했을까. 무렵에 트럼프가 국내에서 했던 짓거리가 다 제왕적인 짓거리야.
그 저기 연방 그 대법원과 수사기관을 장악하려고 그랬고 정치적 반대와 발을 악마화하려고 그랬고 언론과의 관계도 언론과의 관계에서 이제 극단적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흑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투표율을 딱 떨어뜨리는 유권자 명부 신분증 검사를 하게 만드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을 이제 검토에 착수했던 시기였습니다. 이건 독재자나하는 행태예요. 네. 두 킹이 으르렁거리다가 최근에 일본이 이 두 킹이 싸우는 거 보니까 네. 나도 한몫 껴야 되겠거든. 자기도 킹이 되고 싶어서. 아주 짧은 기간을 빼놓고 집권 자민당의 70년 독재입니다 지금. 그렇죠. 70년 독재요. 짧은 민주당 뭐 집권이 있었지만 아니 금방 끝났고. 일본 외무성이 뭐 앞으로 한국하고 민주와 시장 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란 표현을 뺐다는데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어. 니네 민주주의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같냐? 그렇죠. 니네는 일당이 70년을 했고 민주주의가 우리는 시민항쟁으로 정권을 두 번 바꿔본.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그 문명의 충돌을 쓴 그 석학이 뭐라 그랬냐? 네. 민주국가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최소한 정권을 두 번 교체해봤느냐 여부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예.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한때 독재 국가였던 대만과 한국이 정권 교체 두 번 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떤 그 면면이 시민이 만든 민주주의하고 니네는 미국이 이식해서 그렇죠. 예, 저기 자민당 일당 독재로 끝나고. 70년 니네 민주주의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그게 너무나 오랜 세월 축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아베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거의 트럼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배웠나 봐요. 좀. 예,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도 그렇고. 그랬더니 뭐라? 한국이 이게 수출을 전략 물자라면 거기에 북한에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제재를 한다. 이 얘기가 그런 취지의 어제 얘기를 했죠.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 나온 얘기거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드디어 새 또라이 삼왕 체제가 출현했다. 이것들이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아주 그 진흙탕에서 뒤엉켜 싸우는데 그 한복판에 우리가 끼어버렸다.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힘들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일본도 수출 규제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나쁜 체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진단을 하면서 140년 전에 1880년입니다. 네. 내년이면 140년. 그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떠올린다. 러시아인 황준원이 그 저기 친중국, 네. 연미국, 결일본 해가지고 한국이 주변 국가에 네. 그 외교의 방식을 정해서 일단은 외교로 주변을 잘 관리하고 끊임없이 자강을 꿈꿔라. 이런 어떤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네. 좀 귀담아 들었어야 될 얘기였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반도에 지정하게 직면하고 있다. 중요한 시기네요. 그래서 140년 전에 조선 책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다시 직면하는 반도의 지정학을 이제는 한반도판 책략, 21세기판 한반도 책략을 다시 구상할 때다. 우리가 주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서 제가 드리는 가장 큰 그 호소의 메시지는 네. 지금의 국제 정세나 국제 질서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한다는 현실입니다. 아주 냉엄한 거거든요. 먼저 주도를 해야 네. 우리가 판을 만들 수 있고 네. 다시 예전의 그 비극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 주변에 이제 그 강대국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은 강대국이 아니고 중견 국가예요. 네. 그리고 작습니다. 그런데 뭘 주도할 수 있겠냐 그러지만 싱가포르 보십시오. 도시국가 700만인데 주변에 큰 나라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부터 있죠. 베트남, 네. 인도네시아. 그런데 물을 말레이시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받아먹고 사는 나라예요. 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유, 담수 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돼.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대혼란이죠, 그냥. 주변에 생명줄을 진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작은 도시국가가 당당하게 사는 거 봐라.
주변에 할 말 다 해요.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그래가지고 있죠? 내가 좀 네. 우리나라 이런 어떤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 네. 야 우리가 열강 틈에서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연명이라도 이럴 때 자꾸 작은 나라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마라. 저 싱가포르 봐라.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훨씬 크니까. 네. 주변 큰 나라에 잘 도망하는데 그 나라 외교의 특징은 네. 균형과 자주 외교다. 그렇게 하니까 돈 잘 벌고 네. 주변 외교 잘하고 사는데 우린 왜 안 되냐? 우리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고 예. 이제는 저기 보수와 진보를 관통하는 공론회장에서 21세기판 한반도 책략을 이거를 이제 그 넓은 역사의 안목과 지평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 이야기하는 이런 공론의 장을 형성해 주는 이런 어떤 그 담대한 정치가 필요하고 네. 우리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저기 힘차게 진군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어떤 그 저기 진취적 진군하는 국가가 왜 안 되냐? 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내부에서 지지고 볶고 뭐 소모적이고 뭘 하고 이 안에서 그냥 저기 뭐야 부엌에서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열정을 예. 다 뺏기고 있단 말이야. 다 방전돼 버려요. 에너지가 소모가 이게, 돼 버려요. 예. 예. 근데 미래로 가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제는 가죠. 이 사망 체제가 아주 나쁜 체제라고 저는 알았고 이제 조선 책략을 다시 떠올린다. 네. 네. 저희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우리 종대카를 타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네. 미래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네, 저는 미래 해설사, 안보 상담소. 그럼요. 예. 우리 종대카를 타면 그 미래가 활짝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안보 상담소 종대카를 타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도 정말 명쾌한 해설 네. 상담 저희가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매일 모시고 싶은데 저 지역 일도 있고 바쁘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실 테니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꽉꽉 채워서 알찬 그런 시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네. 끝으로 날씨 많이 더운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이제 노회찬 대표님 서거 1주기가 곧 다가오네요. 벌써. 23일입니다. 1주기가. 참으로 옛날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은 그 폭염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자 거대한 슬픔의 바다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그 1주기를 맞이해서 저도 이제 추모의 글을 쓰고 또 추모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노회찬 정신을 떠올릴 때면은 항상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만은 결국은 저기 1년 지난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또 그 빈자리를 잘 메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감상에 젖을 때만도 아닌 것 같고 신경이 좀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란 세월은 아직 짧습니다. 담담하게 지나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나간 어떤 사랑과 역사에 대한 어떤 기억 속에서 우리도 재탄생하는 건 그런 어떤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그 이 폭염이 다가올 때면 저는 그때가 생각나고 그랬을 때 이 슬픔도 언젠가 힘이 될 것이다. 슬픔은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굳게 믿고 희망의 두레박을 한번 퍼올리고자 합니다. 네, 벌써 7월이 돼서 노회찬 의원님의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추모 행사도 마련되어 있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함께 또 이번 한 달은 노회찬 의원님을 추모하는 그런 또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에도 좀 많이 가입해 주시고 네. 네. 우리 오만 당원 시대를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조금 더 그렇습니다. 정의당에게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